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치죄가 포함된 내란 특검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연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 소환에 응한 가운데 경호처 내부의 동요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한 신변 안전과 불상사 우려를 들었습니다. 부상당한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온 것으로 알았으며 전투 중 상당한 병력 손실이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일 이번 주 화요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첫 번째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점쳐졌지만 당분간 관저 안에 머물면서 이번 주 있을지도 모를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상승을 발판으로 여당은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고 민주당은 체포영장의 빠른 집행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특검법 재표결에서 단 2표 차이로 부결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은 뺐다고 강조하면서 외환 유치 혐의는 반드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외환죄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이유입니다. 북한을 활용해서 국지전과 전면전의 구분이 안 되는 이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북한 군사 도발 유도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총선 이후 대북 전단 살포가 본격화되자 5월 말부터는 북한 오물풍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난 10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해 대북 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외환죄의 대상인 외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권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우리를 외국이라고 합니다. 특검법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이르면 모레, 늦어도 1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검법의 최종 통과가 더 중요한 만큼 국민의힘과 협상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은 결코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외환죄를 추가해 재발의한 이번 특검법이 오히려 위헌적 요소가 더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2표 차이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적인 내란 외환 특검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가 여전하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적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외환 유치죄 수사권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도 외환죄로 수사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3자 비상계엄 특검을 논의하겠다며
야당에도 이탈표를 노린 협박을 멈춰달라 요청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보수 유튜버 10여 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 조치한 데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SNS에 카톡 검열을 통한 내란 선전죄 처벌과 내란 특검은 국민을 향해 쏘라는 발포 명령이나 다름없다고 글을 올렸고,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독단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을 보면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희가 뚜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이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이탈표를 잡기 위한 여론전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주 정치권은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여야가 특검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겠죠. 국회팀 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김 기자, 먼저요. 두 당의 발언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 모두 휴일에도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경쟁적으로 내놨습니다. 이번 주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만큼 발언 수위가 상당히 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부분이죠. 내란 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특검법 내 조항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반민주적 공포 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 전체를 범죄 혐의자로 몰아가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재발의한 특검법에 추가한 외환죄를 강조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대북 전단과 무인기,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기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여야의 이런 발언들이 여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면서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40%대의 대통령 지지율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수 과표집, 즉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결과가 왜곡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 여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뭉치기 시작한 보수를 더 결집하고, 민주당은 중도층 이탈을 막으려고 바로 국민을 언급하며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김 기자, 특검법이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또 민심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 특검법이 갖는 파급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를 수사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달된다면 민심은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민의힘은 유무죄 판단 전 여론 재판을 위해 민주당이 외환죄까지 추가하며 내란 특검법을 졸속 발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과 외환이란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특검 출범으로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입니다. 예, 그런데 특검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자체 특검법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는 뭡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이렇게 전통 지지층인 보수의 결집뿐 아니라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의 민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이 우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고 실제로 정부 여당 지지율이 올랐다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2배 많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면 결국 당은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용이란 특검법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장동영 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는 점을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에게 알려야 민심을 얻어야 할 시점이라며 의원들을 계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의논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놓고 장고에 빠졌습니다. 주말 내내 경찰과 재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2차 영장을 받은 이후 엿새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번 주 중엔 집행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도 6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말 내내 오동훈 공수처장과 직원들이 출근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집행은 없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영장 집행을 위한 세부 계획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리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도 집행 방법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차 집행 때는 형사 기동대 투입은 물론 국회의원 등 집행을 막아서는 인원에 대한 체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재집행 시점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르면 이번 주 초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는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는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황으로 수뇌부 공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영장 집행에 앞서 영장 집행을 막는 김 차장 등에 대한 영장 집행을 우선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 재집행이 임박해지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오늘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호처 안에서도 강경파로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차장이 소환에 거듭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경호처 수뇌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경찰 특수단이 어젯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경호처 수장이 된 김 차장은 대통령 경호처 안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지휘부 가운데 체포영장이 신청된 건 김 차장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도 모레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조사를 마친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해 1차 체포영장 저지 당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렇게 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지휘부 흔들기에 나선 경찰은 이번에 집행에 들어갈 땐 조폭과 마약 사범을 잡는 전문 수사관들까지 총동원할 방침인 것으로도 알려졌죠. 하지만 이들이 실제 투입될진 미지수입니다. 경찰 곳곳에서 영장 집행에 동원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영장이 재발부되자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강한 집행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경찰 국수본 역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4개 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지휘관 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전문 형사들이 실제로 지원에 나설진 아직까지도 미지수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영장 재집행과 관련한 회의에서 일선의 불만이 제기되자 경찰청에 명확한 지침이나 공문을 받고 움직이란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영장 집행에 한 발 빼는 분위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 지역 경찰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서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마련인데 두 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낸 만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단 말도 나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체포 전문 베테랑 형사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서둘러 2차 집행을 강행할 경우 규모는 1차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압박에도 여전히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이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균열 움직임도 계속 포착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박정준 경호처장의 전격 사퇴로 대통령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 전 처장과 달리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경찰 소환에 끝까지 불응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도 외부에서 흔들어댈수록 경호관들은 더욱 똘똘 뭉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강경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 조짐도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입니다.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큽니다.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의 해당 게시물에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을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게시물은 김 차장의 지시로 강제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모레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변 안정과 불상사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해서 그 배경과 의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정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변 안정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것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헌재 재판부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모두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이유로 출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기일 출석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계엄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할 거라고 밝혀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출석하신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실 그런 여건이 조성됐을 때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모레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바로 종료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걸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남비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는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14일 첫 기일에는 안 나가기로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입니다. 지난주 저희 법조팀에서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 등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라는 걸 보도를 그렇죠. 해드렸었죠. 예. 오늘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입장 발표는 체포 문제도 해결돼야 헌재에 나갈 수 있다는, 헌재에 당장 나갈 수 없는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윤곽근 변호사에게 체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14일 이후에도 헌재에 나가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는데요. 일단
더 나가지 말아달라.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러면 의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되는 걸 막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의도를 가지고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심판 속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첫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첫 기일은 그대로 종료하지만 두 번째 기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기일들에 참석할 가능성은 어때요?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을 3주 정도로 길게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 시도까지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매우 많은 상황이죠. 윤 대통령 측에선 이런 상황을 이유로 계속해서 헌재에 나가기 어렵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내란죄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현법상 쟁점 제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 보니까 이때는 형법상 쟁점들을 다 들여다봤다면서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재라고 해서 항상 헌법적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법상 문제도 따져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운동죄를 범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던 발언이 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걸로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각된 안동환 검사 탄핵 심판 때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헌재는 당시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탄핵 소추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이 됐는데 이때 직권남용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재판관 의견이 갈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재판부에서 이 쟁점 정리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를 따지지 않고선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재판에서 이 내란죄까지 포함을 시킬 거고요. 반대로 형법상 내란죄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에 관한 헌법상 문제만 들여다봐도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내란죄는 쟁점에서 제외시킬 겁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시작하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에 헌재가 이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 기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다고 했는데 이건 그럼 공수처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불법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와 최소한의 협의는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판단 때문에 선임계를 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한빛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핵심 인물들 재판도 차례로 이어집니다. 목요일인 오는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판 준비 기일이 그 시작입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재판은 오는 16일 열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 구금을 지시한 부분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1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조사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그 시설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해서 똑같이 관련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그동안 김 전 장관 측이 군 인사들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주장해온 만큼 재판은 관련 진술을 하나하나 따지는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비상계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군경 인사들의 재판도 차례로 열립니다. 오는 23일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재판이 시작합니다. 다음 달 4일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재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주요 당직자 인사 문제로 불거진 개혁신당의 내홍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상황 정치를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작심 비판에 나선 건데요. 이 의원도 망상을 버리라고 반박하며 내부 분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전현직 당대표를 둘러싼 분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는 이준석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현재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저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상황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권한을 무시하고 당무에 개입하며 월권을 일삼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최근 일련의 사태는 자신이 사무총장 임명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음해는 거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당무와 관련해 연락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허 대표에게 망상을 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한테 상황 정치한다 그랬는데요. 격해진 것 같은데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어 허 대표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당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본다며 곧 당원 소환제 절차도 밟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의원의 생각과 달리 허 대표는 당대표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당내 분열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부상당한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습니다. 붕대를 감은 20살과 26살의 북한군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전쟁인 줄 모르고 훈련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온 것이라고 믿었고 상당수 북한군이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각 팔과 머리에 붕대를 감은 두 남성이 침상 위에 누워 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힘겹게 물을 마셔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부상당한 북한군 2명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Таких 9 січня 2025 року захопили бійці тактичної групи номер 84 Сил спеціальних операцій, а іншого – воїни-десантники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 팔을 다친 군인은 2021년 입대한 20살 소총수, 턱을 다친 군인은 2016년에 입대한 26살 저격수로 국정원의 통역 지원을 받아 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병사들이 전쟁이 아니라 훈련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온 것으로 믿었다며 도착 후에야 파병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고 4, 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혔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포 당시 북한군이 지니고 있던 러시아 군대 신분증 사진도 공개됐는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을 신상 내역과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생포된 포로들은 우크라이나의 북러 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예측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각국 정상들은 물론 관계 개선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행보도 분주합니다. 현대자동차도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7천만 원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 기금만 2,200억 원을 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7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GM과 포드,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의선 회장은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트럼프 취임식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취임식 기금만 2달간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20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를 선두로 빅테크 기업 CEO들이 잇따라 트럼프의 자택인 마러라고를 방문했고,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1,0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도 밝혔다가 2배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Masa, double that is not enough. Maybe, go for more, right? That's what I'm going to ask him right now. Would you make it $200 million instead? He can actually believe it. 각국 정상들까지 경쟁적으로 마러라고를 방문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임기를 앞두고 모두 자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사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LA에서 산불이 일어난 지 닷새째가 됐지만 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시내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게티 미술관과 비버리힐스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진화율이 10%에 그치는 데다 이번 주 강풍도 예보돼 있다는 점입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산 중턱을 따라 붉은 띠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소방관들이 필사의 노력을 다해 진압해 보지만 화마의 기세는 더욱 거세집니다. 현지 시각 7일 발생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 벌써 닷새째입니다. All my best friends have lost their homes, so but they're alive. And we've lost LA 남쪽 해변 마을인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불길은 이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LA의 대표적인 명소 게티 미술관이 피해 대상 구역에 포함되면서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16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불에 탄 건물은 12,000여 채에 달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진화율은 아직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These winds combined with low humidities and low fuel moistures will keep the fire threat in Los Angeles County high. LA 일대 모두 4건의 산불이 동시에 일어난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강풍이 예보돼 있어 산불 진압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경기 용인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산불과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신무영 기자입니다. 무너진 공장 잔해에서 화염이 치솟고 소방관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경기 용인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 47분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불길이 거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0분쯤 강원 강릉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집 내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충북 음성군 한 견사에서 불이 나 견사 한 동이 모두 타고 개 4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4분쯤 동해고속도로 양양 1터널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2대를 투입해 5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엔 경북 영덕군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전남 고흥군에선 야산 입구에서 누군가 불을 피우다 산불로 이어져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1기 신도시 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도 분당의 2주주택 개발 현장에서 한 교회의 알박기로 시공사가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행정기관인 구청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주택 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의 상대원 2구역입니다. 대부분은 철거가 진행돼 횡한 빈 땅이지만 건물이 남아있는 일부 구역이 눈에 띕니다. 한 교회가 보상금 문제로 이주를 거부하자 시공사가 작업을 포기하고 철수한 겁니다. 철거 작업이 중단된 재개발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빈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교회가 부지와 건물을 합쳐 요구한 보상금은 300억 원입니다. 재개발 조합은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에서 달라는 금액을 다 주거나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는 하루 이자가 1억이고 한 달 이자가 30억이거든요. 조합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교회는 항소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행정기관인 중원구청은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진 교회 동의를 받아야 재개발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면은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 서류 이제 저희가 받아봐야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인근 12,000호 규모의 일기 신도시 분당 정비 사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5,000호 규모인 이곳이 제때 개발되지 못하면 이주 수요 흡수도 난항을 겪고 일대 전셋값이 오를 우려가 나옵니다. 불편한 정도 많은데 전셋값이 치솟겠죠. 5천 세대면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낡은 도시 재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충돌과 행정의 무관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정규직 대졸의 초임 평균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3,238만 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안진호 기자입니다.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이 평균 5천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은 5,00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은 3,675만 원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컸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3,238만 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의 64.7%에 거쳤습니다. 500인 이상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일본 대기업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57,568달러로 일본 대기업보다 57.9% 높았습니다. 10인 이상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역시 한국이 45,401달러, 일본이 37,794달러였습니다. 대기업 초임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연공형 임금 체계에 노조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경총은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임금 체계로 바뀌는 것이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찬바람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쑥쑥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6도,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밤까지 비나 눈이 좀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 서울에도 1cm 미만의 약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는 더 확대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겨울철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오르긴 해도 아침 기온은 영하권 보이면서 춥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13도가 예상되고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광주가 영하 2도, 전주와 창원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주 중반에는 날이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